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인사말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자유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자유와 통일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이 자유와 통일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 독일 말로 Freiheit und Einheit라고 그래서 그 기원은 1832년 함바하 페스트라고 하는 함바하에서 열린 축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이 축제지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정치적 회의체로 소집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의 영주들이 몇 날 며칠 회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자유와 통일이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한다 하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함바하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언문은 1871년 독일 1차 통일 때 일견 실현되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자유통일이라고 하기에는 다소는 문제가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성취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분단되었을 때 서독의 기본법에 이 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독의 통일 방안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내세운 데서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90년 드디어 독일 사람들은 자유와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는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오늘의 주제로 내건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은 다른 민족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냈다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그 길을 가자는 취지에서 이 주제를 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헤겔은 인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온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고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우리 시대 또는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그리고 뒤이은 여러 중요한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한 것은 아주 적절했고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내 생각으로는 3장이 있습니다.
제1장은 나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 우리의 자유.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때의 그 자유, 그것이 제1장입니다. 나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자유의 제1장입니다. 자유의 제2장은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중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자유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3장은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 자유를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 심지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제3장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개념이 제3장에까지 연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인에게 자유의 제3장은 그럼 무엇인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유를 빼앗긴 채 또는 자유를 모르는 채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유통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유 개념을 통일로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자유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쉽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입니까? 제가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8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권 존중입니다.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권에 눈 감는 정부는 자유민주 정부가 아닙니다. 둘째는 주권 재민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체제입니다. 셋째는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또는 어느 한 기관에 있지 않고 분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부가 정부의 통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입니다. 정부의 책임. 다섯째는 정부의 합법성입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배타적인 폭력, 공권력을 준 것은 그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운용될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책임을 또한 다해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는 복수정당제입니다.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것, 실질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기회균등입니다. 모든 정당은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8가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국회가 가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이 8가지 중에 상당 부분을 훼손하는 걸 볼 때마다 자유민주 체제라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8가지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말로는 에비히스카우셀이라고 해서 에비히스클라우셀, 영구조항입니다. 법을 바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설령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이 다 동의했어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한 이 조항들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조항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유를 구체적으로 체제에 받아들인 질서가 자유민주적 체제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통일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저는 본래 지리학을 공부한 지리학자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제가 30년 지리학 강의를 했고 세계 지리학회 사무총장을 6년 연임했습니다. 지리학자, 타고난 처음부터 끝까지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적 눈으로 보면은 한반도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한반도는 이리저리 묶어놓은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연지리적으로 문화 역사지리적으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위에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살아온 땅입니다.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통일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이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통일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들의 기본 과제다. 최대의 과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배운 우리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것을 타결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타결. 남이 결정한, 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온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우리의 역사 운명 결정에 관여하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그들을 쫓아간 역사였습니다. 조선사는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느냐, 어떻게 중국을 베끼느냐, 어떻게 중국과 가장 비슷하게 되느냐를 기본 철학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중국에 가까워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조선사의 훌륭한 선비들 중에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하는 분들에게, 한학하는 분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라고 하는데 왜 천재입니까? 그때 대부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분은 6살 때 이미 한시를 줄줄이 외우고 선비가 되었을 때는 중국 한학자들이 놀랄 만큼 한문에 능통했으며 중국 고전에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러니 천재가 아니냐.
또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그럼 왜 천재입니까? 근데 그분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중국 역사에 통달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징비록을 읽은 선비는 몇 명이나 되었던가? 중국 따라하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일본 따라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갈고 성도 갈고 말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일본 따라하기. 그러다가 또 어느 날부터 미국 따라하기.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교수들이 논문을 미국 저널에 안 실으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교육부가 갖고 있습니다. 타결의 역사, 타율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는 남들이 결정해 준 분단하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타결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반쪽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개방을 하고 그래서 민주화를 하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한국이 얼추 일본을 따라잡았다 또는 심지어 능가했다. 선진 6대 강국에 들었다. 이렇게 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듣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듣기에 좋은 게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자랑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반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유를 모르는 또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풍요는 불안한 풍요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풍요입니다. 절반의 자유, 불안한 풍요에 안주하는 현실을 놓고 우리가 6대 강국이다, 선진국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젠가 들은 말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또는 잔치를 너무 빨리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20세기,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한반도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모양을 얼추 갖추어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멀리 잡아서 통일 한국 시절부터 잡더라도 1300년을 통일 국가로 유지해 왔습니다. 20세기 우리가 자랑하는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그 나라를 분단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주한다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조상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외침과 재난에 시달렸지만은 그렇게 나라를 분단해서 살 만큼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호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세상에 놀랄 만한 큰 차들을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분단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식인들이, 심지어 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현실에 안주하자는 말을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로 통일한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역사에서 못 배워서 나라를 잃기도 하고 나라가 남들에 의해서 분단되었으면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로부터라도 배워야 됩니다. 남들에게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남들에게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도 안 보이면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라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홍콩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합니다. 그럼 통일하면 뭐가 좋냐? 이제 아주 단적으로 뭐가 좋냐? 제가 5가지 통일하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일하면은 인구 8천만에 한반도라는 국토가 하나의 나라로 섭니다. 지정학적으로 견딜만한, 요새 말로 서스테이너블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economy of scale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굳이 말한다면 politics of scale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법 이제는 주변에 대해서 견딜 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 여기 정치학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 덩치가 어느 정도 돼야 정치적으로 발언이 먹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먹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을 기아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역사의 필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단으로 해서 지불하고 있는 많은 비용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국력을 분단 때문에 소모하고 있습니까? 외교에서, 안보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미 만성이 돼서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흔히 통일 비용이라고 하지만 분단 비용이 훨씬 큽니다. 통일되는 날 분단 비용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날부터 영원히. 네 번째는 통일이 되면은 비로소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말로, 입으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야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는 동북아에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구도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들이 비로소 세계 문명의 창조에 앞줄에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문화가 유형무형으로 지금 대한민국 반쪽만 가지고도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그야말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때로 막히는 것이 무엇에서 막히냐? 정치적인 분단에서 막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내일이라도 통일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은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세계를 바꿀 만큼 새로운 창조의 요소로 세계 문명사에 등단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분쟁에 쓸데없는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은 통일돼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독일에서 했습니다. 분단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분단이 무엇인지를 조국에서 다 겪고 유학 가서 또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된 독일이 얼마나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무엇을 가로막고 있는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첫째는 지정학적 결정론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여기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 볼 때 국사 시험에 이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한반도의 위치, 무슨 관계적 위치론 이딴 거 국사책 맨 앞에 맨날 나옵니다. 이 엉터리 이론을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고 또 정치학 하는 사람들도 지정학이라고 하면서 지정학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가르쳐 놔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반도를 교두보로 삼아 서로 해양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도에서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므로 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다툼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어쩌면은 필연적인 지정학적 결과였다. 이게 지정학적 결정론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정학을 30년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지정학의 본고장에서 지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지리학회를 연임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러니까 내 말 믿으세요. 이거 가짜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일본 군벌들이 2차 대전 중에 1940년대에 독일에서 온 지정학자, 독일 무관, 민현대학 교수였던 무관이 와서 동경에서 근무할 때 그 무관한테서 지정학을 배워가지고 요거를 교묘하게 꼬아서 조선 총독부에 넘겨줘서 교육한 겁니다.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식민지 국민이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개발한 거예요. 기각된 가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꼭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 생각, 악의에 찬 일본 군벌들의 조작된 가설입니다. 제가 귀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쪽 유럽 제일 북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황무지를, 빙하가 휩쓸고 간 황무지를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래 이베리아 반도, 무적 함대를 이끌고 지구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든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가 본고장입니다. 그 안에서 지중해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태리 반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반도입니다. 여자들 부처처럼 아주 멋있게 날씬하게 잘생겼네.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알려진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고
서양 문명의 모태를 만들어낸 로마 제국, 이태리 반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 안쪽에 히랍 반도. 서양 문명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구대륙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신대륙으로 가보십시다. 캘리포니아 반도. 미국에서 제일 진취적이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지식인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반도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천당 밑에 플로리다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데가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자, 온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반도가 말이죠. 한 시대의 문명을 이끌거나 그 시대를 앞서가면서 인류의 복지를 만들어낸 나라지, 그게 저주받고 고통받는 땅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한반도만 그렇습니까? 이건 귀납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 세력은 어디 갔습니까? 반도는 주인이 없습니까? 반도의 주인을 가정하지 않는 이 가설, 이것이 제국주의 이론의, 제국주의 침략 이론의 핵심입니다. 반도의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에서 세력들이 와서 싸우는 동네다. 그럼 반도 주인들은 어디 갔어요?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이론인 겁니다. 옛날에 기각됐어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는지 그 식민사관이 아직도 이 땅에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주로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버리십시오. 기각된 가설입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면 저한테 다시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상유지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현상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기조도 사실상 현상유지였습니다. 말은 뭐 이런저런 소리를 했지만 어떻게 남북 간에 그냥 큰 충돌 없이 우물쭈물 그렇게 좀 지내면 좋겠다. 뭐 대통령들이 그저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별일 없이 그냥 좋게 지내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현상유지. 근데 현상유지라는 게 뭡니까? 분단된 나라에서 현상유지란 분단유지입니다. 그리고 분단유지가 계속되면은 분단고착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단히 감사하고 나라를 지켜준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외 개방에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한미 동맹으로 자유진영의 연대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미국도 이 현상유지책을 재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분단에 미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38선 누가 꿨습니까?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을 오늘 여기까지 현상유지로 끌고 온 건 누굽니까? 현상유지가 능사가 아니다. 우리 학자들이 현상유지를 내세워서 당분간은 통일하지 말고 또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학자들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현상유지란 분단 고착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분단은 타율이었고 타결이었다. 이 타결의 역사를 더 연장시키자는 것이 현상유지책이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동질성이 회복된다고요? 제가 다시 지리학자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경계는 오래 갈수록 양측의 이질성은 강화됩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분단 직후에 통일됐다면 남북 간의 이질성은 없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70년만큼 이질화된 겁니다. 또 70년이 지나간다면 지금의 2배만큼 이질화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보자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이 결정해 주는데 안주해온 타성, 타율의 타성. 막 알아서 해주겠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쏴대는데 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중국이 북한 보고 막 쳐들어가라고야 하겠어? 이게 타율, 우리 타성에 젖은 생각의 핵심입니다. 남들한테 맡기는 거. 남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조선시대 문제가 어려면 중국에 가서 물어보고, 일제시대는 일본한테 물어보고, 해방 후에는 미국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통일 못합니다. 중국이 반대해서 통일 안 될 거다. 이것도 이제 아주 잘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타율의 타성. 중국이 반대하면 조선도 없어집니까? 중국이 반대하면 한글도 없어지고 한국말도 없어지고 족보도 폐기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한 핵입니다. 야, 저게 핵을 가졌으니 뭐 쉽게 무너지지도 않겠고 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또 여기도 현상 유지. 북한 핵을 요 정도에 묶어놓고 대충 어떻게 지내보자.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좀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좀 잘 달래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 비겁한 겁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한다면 그럼 비겁한 거죠. 저는 북한 핵에 대해서 핵무기의 저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저주란 무엇이냐? 핵은 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제 장관 때 늘 했던 얘기입니다. 핵은 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백성을 먹여라. 백성 굶기고 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면 그건 저주다. 그리고 그 저주가 시작돼서 이제는 그냥 막 쏴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핵을 가졌는데 돈이 들어와야 이득이 뭔가 생기는데 이득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막 쏘고 이제 이 광분하는 건데, 광분한다는 거는 겁먹고 있다. 불안하다. 초조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대응하고 준비하고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통일 여건이 마련이 되겠느냐? 네 번째, 국제질서 변화 통일 여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오늘 발표하시는 교수님들 댁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판이 흔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판이 흔들린다. 판이 흔들리면은 이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판이 흔들리면은 위험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판 자체가 흔들리는데. 판이 흔들리면 위험한데, 그러나 판이 흔들린 줄을 알고 흔들리는 판에서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은 판이 흔들려야 통일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판이 안 흔들리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판이 흔들리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바꾸려면은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판이 흔들리면 자기가 먼저 빠져 죽는 거죠. 이 흔들리는 판이 그것이 디지털리제이션에서 오는지 글로벌리제이션의 또 다른 형태인지 신냉전인지 또는 문명의 위기인지 뭔지는 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 비슷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흔들리는 판 위에서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이니만큼 전략이 국내적 전략, 마이크로 전략 가지고는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의 범위의 스케일이 큰 전략을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저희 지정학에서는 지오 스트라티지라고 합니다. 지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구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통일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흔들리는 판 위에서 국민이 목표를 갖고 뭉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주통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주통일했는데 그 자주통일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아닙니다. 분단이 그랬듯이 통일도 독일이 또한 그랬듯이 우리가 주도하되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래 길은 어떻게 해서 열 것인가? 저는 그 미래 길을 통일로 가는 미래 길을 교육으로 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일 교육 오늘 모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칸트는 계몽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는 독립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에 국민이 뜻한 바를 실어서 적어서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주입니다. 자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통일도 되고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깨어나게 하는 건 무엇인가? 교육입니다. 일반 교육에서 통일 교육까지 교육입니다. 교육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는 다른 자주도 독립도 자유도 통일도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 우리 다 깨어났다. 우리 문맹률이 말이야 제로에 가깝고 우리 다 깨어났다. 그런데 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갑니까? 나는 국민이 깨어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깨어나는 교육의 핵심은 국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생각, 남이 만들어준 지식을 외우고 베끼고 따라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19세기적 교육을 계속할 겁니까? 그래서 교육개혁이 핵심이라면은 통일교육은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학술 회의를 통해서 그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널리 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